350만 경남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네, 안녕하세요.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특별 감시자 한 분 모셨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리죠. 단디뉴스 김순종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단디뉴스의 단디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 단디해라 할 때 그 단디예요? 네, 그러니까 단디가 원래 잘하라고요? 네. 네. 단디라는 말이 이제 진주 지역 사투리인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단단히 해라, 똑바로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똑바로 단단히 하는 언론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단디뉴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단디뉴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지역에 있는 작은 독립 언론이고요. 2015년 4월에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독립 언론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광고 영업 활동은 하지 않고요. 시민분들이 이제 후원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그러면 그렇게 크지는 않나 보네요. 네, 규모가 작죠. 기자가 사실 2명이고요, 저를 포함해서. 아, 그래요? 네. 사이가 좋으셔야겠네요, 두 분이. 사이는 좋습니다. 네. 근데 또 저희가 특별히 모신 이유가 그 진주 시내버스 파업 관련해서 오랫동안 취재를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도 한 달 전쯤에 이 사안에 대해서 다뤘는데 혹시 그 방송 보셨나요? 네, 봤죠. 어땠습니까? 재밌게 봤습니다. 뭐 일단 방송이 나오기 전에 지역에서 이제 감시자들에서 삼성교통 문제를 다룰 거다라고 해서 일부러 빨리 퇴근하고 본방을 봤고요. 네. 유튜브에도 올라와서 뭐 여기저기 공유도 하고 제 SNS도 올리고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그 감시자들에서요, 진주 시내버스 파업 사태를 한 번 더 감시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1일에 삼성교통이 파업 50일 만에 버스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삼성교통 노조에서도 파업 전면 철회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 진주시도 버스가 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 첫 번째 감시 리스트, 끝나지 않은 진주 시내버스 파업입니다. 그 본격 감시에 앞서서요, 파업 이후의 상황, 지금까지의 상황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파업을 시작한 진주 삼성교통. 32개 노선 91대 버스가 멈춰섰고 기사들은 운전대를 놓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진주시가 시청 문까지 걸어 잠그고 대화를 거부하면서 파업은 장기화됐는데요. 그렇게 협상의 기미 없이 한 달 넘게 이어진 갈등에 삼성교통 노조는 삭발식으로 강경 투쟁을 시작합니다. 이들이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원하는 건 단 하나, 최저임금 보장인데요. 하지만 진주시가 꿈쩍도 하지 않자 급기야 노동자 2명이 철탑에 올랐고 생존권을 담보로 지금까지 고공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이미 2차례나 결렬된 상황.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삼성교통 노동자들이 진주시장에게 대화를 요구하며 시청 진입을 시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극한 대립으로 부상자까지 생기면서 파업은 출구를 찾지 못하는 듯 했는데요. 그러나 지난 3월 11일 돌연 업무 복귀를 선언하고 50일 만에 버스 운행을 재개한 삼성교통. 아시다시피 한 50여일 정도 파업을 지속하다 보니까 시민들 불편이 상당히 컸고 진주시에서는 계속 현업 복귀를 하면은 협상에 응했다. 그렇게 계속 주장해왔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 마련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는 겁니다. 하지만 진주시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전면적 파업 철회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에서 삼성교통 쪽에서 일방적인 주장으로 대화를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버스가 다시 달리기 시작하면서 대화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했던 것도 잠시. 깊고 긴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진주에서는 삼성교통 소속 버스들이 정상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잠깐 파업을 철회한 것인지
뭐 전면 철회인지 아니다, 우린 파업이 끝나지 않았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노조의 입장이 어떤 건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노조 입장은 이제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게 해달라. 표준운송원가, 지금의 표준운송원가로는 최저임금 보장도 힘들다라는 입장이고요. 진주시는 그런데 최저임금을 보장할 의무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보장은 경영진에서, 그러니까 삼성교통 경영진에서 해야 될 문제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버스가 근데 운행되면 파업이 철회된 거 아닙니까? 파업이 철회된 건 아닙니다. 일단 현업을 복귀를 한 것뿐이지 파업 자체를 철회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부분 파업이나 선전전은 펼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선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을 통해서 또 매주 수요일 날 시청 앞에서 지금 촛불 집회를 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삼성교통이 업무에 복귀하기 한 며칠 전에 충돌 사태가 있었습니다. 3월 5일에 있었던 일인데 노조원들이 시청사에 진입을 하려다가 이제 좀 마찰이 있었던 건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 규모였던 거죠? 노조원들이 한 200명 가까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날 이제 이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 이제 삼성교통 노조원 두 분이 고공농성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조원들도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매일 노조원들이 파업을 시작한 이래로 오후 2시가 되면은 진주시청사 앞에서 이제 집회를 합니다. 그날도 똑같았죠. 그런데 이 집회를 하는 와중에 고공농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동료가 지금 45m 철탑 위에 올라가 있다고 하니 갑자기 이제 감정이 격화된 거죠, 이제 노조원분들이. 그래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주시장과 대화를 하겠다면서 진주시청사 진입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경찰들 공무원들이 이제 막아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밀고 당기는 뭐 소위 대립이 시작되는데 그 상황에서 유리문 하나가 박살이 났어요. 네. 박살이 났고 또 충돌이 있다 보니까 9명 정도 이제 경상을 입으시게 된 거죠. 뭐 어쨌든 뭐 그 9명은 네. 시청 공무원인 거고요? 아닙니다. 시청 공무원도 일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노조원들도 있습니다. 그 9명은 일단 소방서에서 이제 9명이 다쳤다고 답변을 해줬지만 노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한 20명 정도 사실은 부상을 입었다. 그래서 진단서까지 지금 끊어놓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삼성교통이 우리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 충돌이 있고 나고 한 3일 만이었나요? 갑자기 업무 복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부담을 갖고 다시 업무 복귀를 한 것인가? 갑자기 영향을 준 것인가? 이런 추측들이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심적 부담을 좀 갖고 있는 상태에서 파업을 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제 시청사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부상자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도 내부에서 논의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노조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현업에 복귀하는 상태가 되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상당히 격한 논쟁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큰 틀에서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은 복귀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그런 게 우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명분 싸움에서 좀 져버린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바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정재민 부시장이 이제 강부 공무원들하고 시청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해버려요. 삼성교통 노조원은 시청 제출 임무를 파손했고 공무원을 폭행했다. 그리고 기물을 파손했다. 이것은 명분 없는 파업 행위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명분 없는 파업 행위고 폭력 사태로 변질된 것이다. 그러니까 삼성교통 항의 방문까지 하겠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아마 결정적인 거는 그게 아니었을까요? 이게 지금 조규일 시장 측이 대화에 나서고 있지 않은데 이런 폭력 사태가 일어났으니 이걸 핑계로 더더욱 대화에 나서지 않을 명분을 주게 되니까 그 명분 주는 것을 이제 노조 측에는 우려해서 현업에 바로 복귀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금까지 줄곧 얘기했던 게 대화를 해서 파업을 푸는 것이 아니라 파업을 풀면 대화를 하겠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진주 시민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삼성교통 버스는 달리고 있는데 조규일 진주시장 또 진주시는 입장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뭐 일단 그 조규일 시장이 계속 반복을 해왔어요. 이제 파업 철회 없이는 대화도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8일에 삼성교통이 일단 현업에 복귀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삼성교통이 7일 날 진주 시민소통위원회가 이때까지 중재안 마련을 계속 해왔지만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7일 날 시의회에 이제 중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요구안 한 4가지 정도 써서 내는데요. 네. 핵심은 여전히 이제 최저임금 보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고려된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해 달라는 거였는데 그게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업으로 일단 복귀는 하겠다라고 했고요. 근데 11일 날 이제 재밌는 일이 일어나죠. 월요일 날. 조규 시장님이 갑자기 고공농성장을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앰프를 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내려와 주시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위에 올라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저임금입니다. 여러분들 최저임금은 경영진하고 말씀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뒤에서 노선거 가지고 갈 때 준다고 했습니다. 시장은 최저시급하고는 아무 시장이 결제를 해줄 그런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보 시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거는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위에 올라가실 이유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들은 이미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밑 접촉을 통해서 이미 포괄적인 사항은 양자가 서로 양해가 됐다고 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실 저도 이제 그러면 뭔가 요구안을 들어줄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2시 반에 그날 2시 반에 그 시청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엽니다. 같은 날이요? 네, 같은 날입니다. 네. 근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 최저임금은 2019년 표준운송원가는 한번 재산정해 볼 수 있지만 매년 표준운송원가 내 인건비는 3%씩 올리겠다. 그리고 우리는 최저임금을 지킬 의무가 없다. 진주시는 뭐 이런 입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교통 노조원들도 조금 충격을 받았죠. 바뀐 게 없구나 현대 복귀를 해도. 그래서 이제 15일 날 다시 이제 기자회견 열어서 삼성교통에서 아니 대화 좀 합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주시에서는 실무자 협의는 해보겠다. 다만 적극적인 대화를 하려면 파업을 완전히 철회해달라. 거기서 파업을 완전히 철회한다는 건 철탑에서 내려오란 얘기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파업 철회를 투표를 해서 통과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투표를 해서? 예. 그러니까 공식 발표를 해라. 파업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고? 그렇죠. 현업 복귀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조원들에게 항복해라 그 말이죠. 뭐 들어준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해줄 테니까 뭐 파업을 풀으라도 아니고 파업부터 풀으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행태인데 이 삼성교통 노조가 철탑 농성을 하면서도 대화에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대화에 나서주지 않으니까 이제 시청까지 막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삼성교통 노조가 그동안에 흑자 노선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노선 조정으로 인해가 적당 노선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운행해 보니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태가 되니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시나 시의회가 이 운송 표준 원가가 어떻게 되는가 한 번쯤 계량을 해보고 중지를 모아볼 게 당연한 의무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노선 개편이 일어나기 전에 삼성교통이 여객 운수 매출이 1년에 139억이었어요. 근데 2018년 그러니까 노선 개편이 끝나고 나니까 99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객 운수 매출이요. 사실은 피해를 본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왜 삼성교통이 자기들이 이제 흑자 노선을 다른 업체에 줬느냐? 그거는 표준 운송 원가가 도입이 되면 자기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진주시에서는 계속 최저임금 보장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최저임금 보장 약속이 있었던 일단 문건이 있어요. 표준 운송 원가 관련해 가지고 2015년 나왔던 이제 용역 보고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보통 용역을 하면 중간 용역 보고회를 합니다. 인건비 3% 올리겠다고 그래요. 표준 운송원가 내에서. 그래서 운수업체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몇 년이 지나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할 거다.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 그러니까 검토 의견으로 답변을 내놔요. 이제 진주시하고 용역업체가 협의를 해서 내놓은 답변이 뭐였냐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 외에도 몇 번 구두 약속이 있었어요. 2017년 3월에 지금도 이제 고공농성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김시민대교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표준 운송원가 이렇게 낮으면 우리는 이거 노선 개편에 참여 못한다라고 이제 항의를 해요. 그때 당시 교통과장이 이거는 삼성교통 노조 안에 있는 복수 노조원들한테 확인한 상황인데 우리가 그러면 최저임금 지켜줄게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교통이 그럼 문서화해달라. 그러니까
당시 교통과장이 우리 말을 못 믿냐, 그냥 믿어라, 문서는 없다. 다만 우리 말을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는 한 적은 있고요. 또 2017년 6월에도 진주시의회에서 최저임금 보장해주겠다는 얘기를 당시 교통과장이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 번 그런 약속을 받았던 거네요. 노조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이 약속을 믿고 있다가 사실은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근데 조규일 시장이 계속 얘기하는 게 경영적자 보장이나 최저임금 보장은 너희 경영진이랑 얘기해야 될 회사 내부 문제다. 쉽게 말해서 사장님이랑 얘기하세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나도 형식적 논리인 게 바로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조규일 시장의 논리는 그냥 시장 원리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겠지만 버스라는 공공재는 세금으로 사실상 운영되는 업체거든요. 마음대로 버스 요금을 조정할 수도 없고 인력을 마음대로 수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뻔한 것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조규일 시장이 그런 거는 아예 그냥 싹 무시를 하고 그냥 일반 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논리로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 이제 조합원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벽 보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상황이 이제 극한으로 치닫게 되는 게 사실은 조규일 시장이 상당 부분 자극한 게 아닌가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또 더 황당한 건 이 지점이에요. 그 파업 기간 진주시가 운행했던 그 전세버스 임차 비용을 삼성교통이 갚아야 한다,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죠. 네, 그거는 사실 뭐 파업 당시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현업 복귀하고 나서 다시 한번 거론이 됐는데 이 재밌는 게 이 삼성교통이 대갚아야 되는 비용이 11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루에 8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전세버스를 임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파업이 한 50일쯤 됐으니까 총액이 하면 한 40억 정도 됩니다. 11억이 뭔가를 생각해 봤더니 사실 진주시에서 이렇게 삼성교통에 보전해주는 비용은 한 달에 5억에서 6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1억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앞서서 이제 진주시가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요. 한 달에 24억 들어가서 전세버스를 임차하는데 비용이 너무 큰 거 아니야. 혈세 낭비다. 이러니까 자기들은 한 달에 16억을 삼성교통에 지원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 비용은 7억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16억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실 자기들이 지원해주는 세금은 5, 6억이에요. 나머지 돈은 그러니까 한 11억 정도 되겠죠. 이거는 삼성교통에서 자체적으로 버는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최초에는 자기들이 마치 뭐 16억을 다 지원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전세버스 임차 비용이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현업에 복귀를 하고 나니까 사실은 5억, 6억 정도 이제 한 달에 지원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말바꾸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면 그건 저걸 믿을 수 있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이제. 근데 저희가 그 자꾸 시민소통위원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공약으로 내세워서 이번에 만든 단체인데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내가 좀 소통을 강화하겠다 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에 이 소통위원회가 중재를 하기 위해서 나섰는데 또 이 권고안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진주시에서. 시민소통위원회는 이제 조규일 진주시장의 공약이었어요.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겠다고 해서 만든 단체인데 이번 삼성교통 파업 해결을 하는 게 소통이 첫 번째 이제 활동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해결을 위해서 이제 중재한 마련에 나선 거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네. 그런데 진주시가 만든 소통위원회가 진주시의 중재안 거부로 중재안 마련이 좌절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통위를 그럼 왜 만들었는가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소통위 자체가 원래는 이제 자문기구입니다. 어떤 법적인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뭐 활동을 계속 하겠지만 소통에서 뭔가 안건을 만들어서 진주시에 올려도 진주시가 우리는 이거 하기 싫어. 이렇게 하면 사실 뭐 끝나버리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소통위원들 내부에서도 소통위가 조금 힘이 없다,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통위가 이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냐면요. 처음에 삼성교통 노조하고 경영진을 만나서 이제 이런 중재안을 냅니다. 재정 보조금을 우선 지급을 하고 표준 운송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중재안을 냈는데 그 뒤에 진주시 관계자를 만나고 나서 이 중재안이 한참 좀 후퇴한 중재안이 나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제 그냥 양 당사자들 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라,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중간 용역 보고회를 개최를 하는데 그 보고회에 진주시하고 소통위원회 그리고 진주시의회 버스업계
버스업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라라고 이제 중재안을 냅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일단 좀 만나라는 취지의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아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중재안인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교통은 바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이거를 열흘 넘게 답변을 안 하고 있다가 결국 노라고 했습니다. 네, 이유는 모르고요. 네, 소통위원회만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용역 보고회를 열겠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자리는 파업을 완전히 풀면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완전 거부를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위에서 되게 야심차게 첫 번째 안건으로 이걸 다뤘는데 낸 중재안마저 한 발 양보해서 또 냈는데도 불구하고 낸 중재안도 그렇게 큰 이렇게 의견을 전달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시에서 이걸 완전히 이제 거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조규일 진주시장과 진주시 집행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또 있습니다. 진주시 의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기억에 남는 인터뷰 중에 가장 황당했던 게 한 시의원이 시민소통위원회가 나서고 있으니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말을 진주시 의원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시의원을 왜 뽑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특위 구성 얘기가 2월 22일 날 처음으로 나왔었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민주당 다선 의원들하고 이제 민중당 의원 한 분 계시죠. 모여가지고 이제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좀 한번 풀어보자. 그런데 시내버스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니 시내버스 문제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고 대안까지 한번 마련해보자. 기한은 이제 최소 기한은 6개월 이상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대치가 막 올랐죠 그때. 특위가 구성되면 뭔가 해결이 되겠구나. 근데 금요일 날 2월 22일이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되니까 특위 구성이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왜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위 구성에 부정적인 분들이 있었던 거죠. 자유한국당은 뭐 당연히 부정적이었고요. 부정적인 이유는 뭔데요? 소통위가 활동을 지금 하고 있으니 또 똑같은 얘기네요. 네, 소통위를 일단 밀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 우리가 특위를 구성을 하면 삼성교통 파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구가 2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나선 거예요. 의원님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네,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구가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네. 시의회가 특위 구성을 안 하는 데 대해서 저도 뭐 지방 의원도 해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이 특위라는 것이 그 주민들이 크게 피해를 보거나 또는 강과 주민 간의 갈등으로 해가지고 다수의 시민들이 고통을 받거나 이런 게 있다면은 의회가 먼저 나서서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특위를 만들어야 되지요. 이 특위를 잘리 늘리기식으로 생식 내고 폼 잡고 하는 특위가 아니라 실제로 이 민생특위 아닙니까? 이런 특위를 시의원이 돼가지고 이게 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은 그 시의원을 왜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 돌이켜보면 2010년, 2017년도에 시내버스 버스 노선 이 적자 노선을 받고 흑자 노선을 삼성교통이 주면서 이 삼성교통 노조 측이 억울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왜 저 사람들 억울해하는가? 그 억울하는 심정책 이야기도 의원들이 들어야지요. 의원님 너무 이제 화가 나셔서 네. 저는 좀 침착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의회는 조례 제정권과 예산안 심의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시의 그 보조금이라든지 혹은 표준 운송 원가가 적정하냐. 적정한데도 왜 최저임금이 보장이 안 되냐 이게 논란이잖아요. 그러면 시의회가 쉽게 말해서 시의 금고를 풀고 잠그고 할 수 있는 의회가 그걸 따져보는 거는 당연한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또 객관적인 사실을 본인들이 알아야 진단이 나오는 그렇죠. 것인데 사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의원이 나서는 거는 또 너무도 당연한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뭐 정당별로 뭐 의견이 다 견해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또 사안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정말 생각이 달라서 그런 의사를 표명한다기보다는 이 문제에서 좀 회피하려는 또 너무 복잡한 문제가 되놓으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에서 회피하려는 시도가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이거 진짜 정쟁에 대한 그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반대를 다 하시겠죠. 한 10분 정도 되시니까 또 반대로. 자유한국당이 왜 반대를 합니까?
반대는 하겠죠. 팩트 체크해보죠.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의원님 이거는 정치적 논리로 가져가지고, 아니지만 자유한국당 10명이 있으면 절반이지 않습니까? 진주시 의회 구성이. 그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민주당이나 이제 한 명만 반대를 더 하면은 이건 뭐 특위 구성이든 뭐든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는 건 시장이랑 같은 당이라는 이유인 거잖아요. 그건 뭐 저희가 뭐 확실히 이거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추측할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우리 김 의원님 한번 출동하시죠. 후배님들 아니십니까? 네, 답답하네요. 그 이제 지방의회도 이제 뭐 정치적 문제나 중앙당과의 뭐 정당 간의 대립이 있고 이럴 때는 그 단체장과 같은 정당의 소속의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협조를 합니다만은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주 의원들이 의정 활동과 그 본물의 역할 좀 구분해가지고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 편지 하셔야 돼요. 영상 편지 한번 쓰시죠, 의원님. 저 1번 카메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주 의원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이거는 정당과 정치적 이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의정 활동의 가장 기본에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기초의회라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 학교입니다. 이 활동을 잘하시면은 광역으로 또 중앙으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특위 구성은 돼야 되는 게요. 기본적으로 삼성교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 표준운송원가에 관련해서 부산교통이나 진주시민버스나 전부 다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위는 삼성교통 파업을 푸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진주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내버스의 고질적인 문제를 다 한번 들여다보는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지로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네. 저는 시장님의 좀 개인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시면 좀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데 뭐 거기 그 물리적 충돌이 있었을 때 내려오신 공무원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본인의 의사로 내려갔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시장님께서 계속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반복하시는 그냥 일반 사기업에 적용되는 논리 그걸 다시 한 번만 더 좀 생각을 해보시고 공영제다 그리고 세금이 원칙적으로 들어가는 버스 운영이다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회사에다가 지금 요구하시는 거는 그냥 무조건 백기 들고 항복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본인과 협상의 상대가 안 되는 약체라도 협상의 기본 자세는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도 한번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춰선 시내버스는 다시 시민의 발이 됐습니다. 그러나 진주시는 여전히 불통, 갑질 행정을 펼치고 있죠. 선출직 시장은 갑이 아닙니다. 더 이상 시민 혈세로 갑질하지 말고 협상 주체로서 사태 수습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감시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라돈 침대 논란 기억하실 겁니다.
매일 잠자는 침대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는 사실에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 창원에선 아파트 내부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지 또 대책은 있는 건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감시 리스트는 라돈 검출 아파트 대책은입니다. 네, 이번 감시위에서요. 창원대학교 건축학과 유진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주 뵙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정말 전문 분야인 것 같은데 예. 교수님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네. 직접 지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라돈 검출 검사는 해보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말이 많이 돼서 저도 한번 해보고는 싶었는데 이 검사하고 있으면 와이프가 술 냄새나 풍기지 마라. 공기질이 그게 더 안 좋다. 이렇게까지 못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집은 이제 제가 직접 지었지만 그런 거 걱정해서 네. 되게 이렇게 좀 친환경 자재를 많이 썼어요. 그 친환경 자재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수성 페인트. 우리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휘발성 그런 것들을 쓰는 것들은 항상 뭔가가 많이 나오는데 수성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안 좋은 물질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예, 뭐 그렇게 해서 별로 이제 돈 안 들이고 그렇게 썼는데 어찌 됐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길가에 있는 집이나 이런 것들은 대형 트럭이 지나가면 조금 미세하게 흔들려요. 그러면 크랙이 가고 하면 그 라돈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저 땅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점검을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라돈이 정확하게 어떤 거죠? 어떤 거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라돈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토양 안에서 뭐 암석, 물 어디든지 존재하는데 주로 토양과 돌 안에 무색무취의 가스예요. 근데 치명적인 핵물질인데 이제 라듐이 핵 분열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땅 속에서. 그러면서 그게 이제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다닐 때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근데 밀폐된 공간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폐암하고 위암 일으키는 이제 1급 발암 물질이고 사실 내장재에서 본다면 우리 내장재 쓰는 화강암 주로 그다음에 석고보드에서 일부 뭐 이 정도에서 나오고 다른 어떤 내장재에서 크게 이제 검출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개인적으로 교수님처럼 주택에 살기도 하고 아이들이 또 어리다 보니까 저 그 라돈 측정기 바로 구입했거든요. 한 20-30만 원 해요? 좀 더 합니다. 더해요? 요즘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요? 이게 대여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대여하려면 뭐 되게 대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저는 그때 그걸 잘 몰라가지고 구입을 해서 방방마다 놓고 다 측정을 하는 그런 해프닝을 벌였죠. 저도. 그래서 결론은 저희 집은 안전하다고 보는 결론이 다행이네요. 났습니다. 라돈의 별명이 있더라고요. 침묵의 살인자. 네. 아까 말해 기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니까 미국 환경청에서 2003년부터 얻은 자료에 보니까 미국 연간에 약 한 2만 1천여 명이 폐암으로 사망을 하는데 그 원인이 주거 공간에서 라돈에 기인한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만 쉬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밀폐된 공간에 이런 데서 기인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라돈 아파트나 여러 가지 주거 공간에서의 라돈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별명을 얻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침대, 라텍스, 온수 매트 이런 거는 그냥 안 쓰면 그만인데 집에서 검출됐다고 하면 이거는 갑자기 떠날 수도 없고 참 막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돈이 기준치를 넘어서 검출됐다는 창원의 아파트에 저희 제작진이 가봤습니다. 먼저 보시죠. 주거 환경이 좋아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던 창원 용지 더샵 아파트. 2017년 11월 883세대가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라돈의 존재를 안 후부터 입주민에게 환기는 습관이 됐습니다. 문을 열면 좀 내려가죠, 바로. 현관과 욕실 화강암 마감재에서 라돈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집을 문을 닫고 찍은 수치, 그러니까 거의 아직 24시간은 안 됐는데 이렇게 20.2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낮에. 6에서 20까지 모든 측정값이 환경부 기준인 4피코큐리를 넘겼습니다. 작은 방이 13.0.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시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포스코 건설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난 그때부터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 용지 더사 레크파크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월 7일에 사업 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교체는 해줄 수 없다. 작은 애가 호흡기 쪽이 경상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그러는데 너무 좀 새 집하고 연관이 돼서 더 한 건가 싶어서 좀 배하고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주민들은 위험한 자재를 쓴 시공사의 대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시간 노출되면은 목숨까지 위험한 이런 유해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법제화 됐다 해가지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사람이 먹는 게 상한 음식을 법에서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법제화되면 그럼 그거 먹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화강석 그것만 교체하면은 다른 문제, 다른 요구가 아니고 교체만 해달라. 그게 기본 요구입니다. 주민들의 마감재 교체 요구는 무리한 것일까요? 라돈은 조용히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해줄 것이 없다. 이게 지금 포스코의 대응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문제 제기의 시작부터 보면요, 이제 방송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에 있는 포스코 아파트 단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지 보니까 전국에 있는 같은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막 검사를 해볼 거 아닙니까? 창원에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라돈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보면 송도, 인천 중구에 보면은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정 결과에 따라서 4세대 중에 2세대가 이 검출 기준, 권고 기준의 2배가 넘는 게 발견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경기 동탄에 있는 아파트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보고 주민들이 하지 않았다면은 각자의 아파트에 라돈이 검출됐는지 안 됐는지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네. 정부에서는 이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이제 사업성이 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라돈 측정을 의무화를 했고요. 여기 이제 기준치를 통과 못하게 되면은 준공 승인을 안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현재는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이 관련법에 대해서 라돈 관련법이 이렇게 명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원 포스코의 경우에 2017년 11월에 입주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포스코 쪽에서는 112 사기에 자기들은 법정을 피했다. 그래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노니까 주민들이 이제 크게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처음에 서두에 제가 좀 이걸 설명을 드릴 걸 그랬는데 이 라돈 측정한 단위가 2개가 있어요. 네. 베크럴이 있고 피코큐리가 있는데 베크럴은 148이 권장 이제 기준치고 그 피코큐리는 4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2개의 단위가 있고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사가 이제 검사 방식에 이제 문제를 또 제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 책임이 없다. 왜냐하면 기준 다 맞춰서 했는데 그 기준이 바닥에서 1.2m 높이 벽에서 30cm 떨어진 데서 측정을 원래 그게 이제 환경부에서 정해놓은 공기질 측정 기준이거든요. 라돈 측정 기준이 아니라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된 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침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워서 자잖아요. 네. 서너 시간, 5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 5시간 높이, 얼굴 높이 10cm에서 측정을 해야 맞는 거고. 아, 숨을 못 욕실 쉬니까? 같은 경우는 뭐 벽에서 좀 가깝게, 바닥에서 가깝게 측정하는 게 맞는 거고. 거실은 앉거나 서서 행동을 많이 하니까 환경부에서 정해놓은 기준 뭐 90에서 120cm 이렇게 해야 실제로는 맞는 거고. 그게 다시 바꿔 말하면 환경부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으로 정식으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담배 8개비를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피운 거하고 효과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이제 짐작이 좀 체감이 되시죠? 흡연실에 제가 그냥 들어가는 거네요. 네, 흡연실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검사 방식 논란은 뭐 핑계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아까 화면에 보면 이게 수치가 20 피코큐리까지 나오더라고요. 집안에서. 굉장히 5배잖아요. 베크렐로 계산하면 이게 740 베크렐인데 우리나라 기준은 148 베크렐이 이제 기준치입니다. 근데 사실은 WHO
권고 기준은 100베크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7배, 8배 초과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규제가 지금 전혀 없다는 게 사실 이 사건이 터지면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이게 건축 자재가 현행법으로 규제하는 게 없고 또 담당하는 이 국가 기관도 지금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네요. 사실 건축 자재도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거는 규제가 없는 걸까요? 건축 자재 기준을 이제 신설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주택법이나 건축법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주택법이나 건축법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KS 어떤 것처럼 자재별로 방사능 어떤 성능 검사 기준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측정 기준이나 다른 부서에서 이 정도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실내 건축 자재류가 사실은 이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화강암, 그다음에 석고보드 그 실내 기자재 중에 몇 개 안 됩니다. 건축 자재 중에 해당되는 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건설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요즘 외제 수입 자재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대체 그게 어디서 어떻게 섞여서 들어오는지 그것도 또 품질 관리가 돼야 됩니다. 건축 자재에서 지금 라돈이 나오는 건데 이거에 대한 규제가 없다니 답답하기도 하고 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우리 집도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라돈 측정기 빌려주고 있죠. 그렇죠. 아까 뭐 박민희 변호사님도 뭐 20-30만 원 주고 샀더니 비싸잖아요, 사실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라돈 측정기를 이제 빌려주고 있습니다. 장원 같은 경우에는 관할구청에 이제 환경미화과 신청하면은 간이 측정기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데 이게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원 성산구에 같은 경우에는 9대 정도가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사용하고자 하는 분이 한 120여 분 대기 신청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기관으로 가면은 원자력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국민안전센터가 1811-8336 이렇게 신청하면은 라돈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많은 국민들께서 신청을 한다 그러면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지금 이 주민분들이 저렇게 높은 수치가 나오는 걸 해결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응 매뉴얼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뭐야? 신규 아파트는 준공승인 시 라돈 검사를 해서 준공승인 해준다는 거하고 그 외에는 측정기를 대여해준다 이거거든요. 측정기 대여가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대책은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집은 내가 그 집을 떠날 수도 없잖아요. 또 특히나 라돈이 나오는 집이라면 더더군다나 매도도 잘 안 되겠죠, 그죠?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내가 살기 힘든 집을 다른 사람한테 새로 놓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원안위에서 그나마 대책이라고 하면서 3월 12일 날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이 발표 안에서도 건축 자재에 대한 내용은 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건축 자재인데 말이죠.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지난번 대진 침대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석들도 그렇고요. 일단 집에서는 그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거해서 그게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말이죠. 그때 대진 침대 사태 때도 그거를 이제 많이 적재해 놓은 마을 주민들이 또 이제 시위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거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어떤 식으로 폐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포스코가 우리는 이 뭐 법과 상관이 없어 지금 계속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민들 참고 살아야 되는 건지. 지금까지 많이 참고 사셨죠. 참고 사셨고요. 그리고 포스코, 전주 포스코 같은 경우 하자보수로 이제 라돈이 나온 102세대 화강석을 교체해 주겠다. 아, 그래요? 네. 부산 신호 부영 아파트의 자체 테스트가 기준치가 5배가 넘는 1000베크렐 나왔거든요. 그것도 화강석 선반 전면 교체하겠다라고 작년 12월에 발표만 했습니다. 네, 발표만 했고요. 네, 아직 결정했지만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GS건설도 인천 자이가 있고요. 경기시형의 아파트도 법적 문제 없다고 이제 외면하고 있고요. 또 포스코 동탄 3차 아파트는 포스토가 또 이거를 또 안 해주고요. 시행사가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포스코는 이제 어떻게 해줄지를 아직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민간 이 민원 제기하는 입주민과 협의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행사 협의하고 난 다음에 해결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아파트 나오는데 개인이 철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제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서고 있는데요. 인천에 이제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 또 나섰고요. 민주당의 송옥주 의원,
또 부산의 전재수 의원이 나돈 퇴치법을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데 네. 그런데 창원에도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창원 출신 우리 국회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이 공동 발의를 하든지 어쨌든 나돈에서 목소리를 좀 높이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또 포스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이 지역 출신 시도위원들부터 국회의원들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입장을 좀 밝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 승인 신청 때 컨트롤하는 그게 이제 어떤 법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게 아니라 뭐 마지막 최종 심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사업 신청 마지막 공사 완료를 보류를 좀 시킨다거나 이런 식밖에 못 하고 있는데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 2번 이렇게 공기질 관리법 이제 개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공기질 측정한 관리 자료를 뭐 기간을 뭐 10년 동안 보유하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작년에 9월에서야 라돈 항목만 추가가 됐어요. 구체적인 뭐 자재나 이런 데에 대한 건 없고 그래서 지금 발의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또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이 건축 자재 얘기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예전에 쓰레기 시멘트 논란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시멘트에 온갖 이제 그 폐기물을 넣어가지고 심지어 폐타이어도 넣어서 거기에 발암 물질이 나온다는 게 상당히 좀 시끄러웠거든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포스코가 또 아이러니하게 그 당시에 이런 쓰레기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협약을 하셔가지고 또 착한 기업으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었어요. 네. 근데 오늘은 또 이 라돈 문제로 여기 성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소비자들이 좀 알아야 된다. 일단은 모르면 뭐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지금 피해자가 많은 것처럼 일단 알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 이 기본적으로 이 법률에서 다 제어를 해주고 막아주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법이라는 게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뒤따라오는 그런 뒷북을 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확인하실 것들은 확인을 하시고 지금 또 지금 시점에서 확인된 또 라돈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된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네. 없앨 수 있도록 우리 생활 주변에서 없앨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서 라돈은 침묵의 살인자 이렇게 불린다고 하죠.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라돈 사태를 보면서 이건 뭐 개인이 어쩌다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사회가 허용하는 기준과 대응책이 꼭 마련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열띤 감시해 주신 네 분의 대표 감시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뭘 먹을까 이렇게 메뉴를 정하는 작은 것부터 우리는 살면서 뭐 직업과 진로 결정 등 여러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지금의 결정이 미래의 모습을 만들기 때문이겠죠.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도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가 감시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좀 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결정에 유용하게 쓰였으면 합니다. 350만 도민 여러분이 항상 깨어있는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감시자들도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시자들은 마이케이 앱,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